네, 오늘은 매일매일 암과 멀어지는 힐링푸드 근력 운동의 저자 오유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아마 이렇게만 보시면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일단 이번 책은 좀 암을 겪으시고 네. 쓰신 책이죠? 네. 이 책을 좀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말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제가 진단받고 아산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요. 진단받자마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잠실 교보문고를 가서 이제 믿을 구석은 책밖에 없다 이러면서 책을 막 열 몇 권을 쌓아놓고 막 한 3시간 동안 스캔을 막 하면서 책을 막 봤는데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훌륭하신 지식이 안에 많이 담겨 있었지만 책을 딱 덮었을 때는 그래 알겠어. 이론적인 건 알겠는데 이제 그럼 뭘 해야 되지? 지금 바로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오늘 당장 내가 이제 암 환자가 됐으니까 몇 시간 만에 암 환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먹어야 되나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없어서 굉장히 그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요리 코너로 가니까 암 환자를 위한 레시피인데 좀 훌륭한 메뉴들이 많았죠. 근데 이렇게 앞부분에 암에 좋은 음식들 쭉 있고 뒷부분에 이렇게 쭉 있고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레시피들은 보통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이 되는 그런 레시피하고 약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이제 암 진단 받고 내가 그러면 암인데 어떤 걸 먹어야 이게 낫는 거지? 이게 연결된 연결고리가 책에 설명이 없어서 그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쓰면 이 책에 가지가 왜 암 환자한테 좋고 왜 암 환자들은 가지를 먹어야 되는지 이 재료가 어떤 면에서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리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정말 내가 암 환자들의 힘도 없는데 복잡한 요리 해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빨리 맛있게 이 재료를 활용해서 그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만들지? 그런 것들 한 4줄짜리 레시피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블로그에 제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막 올렸어요. 실질적인 정보들. 저는 암 환자 전문 PT를 받았고 암을 극복하신 분이 진행하는 요리 클래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운이 좋았는데 듣고서 바로바로 제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한 몇 주 만에 1000회가 나오더니 와. 3000회가 나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글을 3000명이 본다고? 네. 저는 그냥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더 재밌게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려서 이게 질문도 오면 제가 막 책 찾아가지고 댓글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블로그에만 올리지 말고 이렇게 책으로 구체적인 칼라 많이 들어간 제가 생각했던 네. 그런 책으로 만들고 싶어서 투고하게 되고 글을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네. 이제 내가 이제 암을 이제 어떻게 경험하게 됐고 네. 이 암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네. 환자 입장에서 너무 쉽게 쓴 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이 너무 아쉬웠는데 내가 이런 치유의 과정 속에서 느끼고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해서 좀 쉽게 편해보자 이래서 나온 책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말하면 될 거예요. 일단 네. 처음 이제 네. 암을 딱 발견했을 그 시기와 그때 상태는 어땠고 네, 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나눌 때 암에 걸린 원인 스트레스 얘기하면서 이제 저는 법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판사님들 재판 들어가실 때 저도 같이 법복 입고 들어가서 드라마 보시면 거기 옆에서 같이 이제 민사 참여, 형사 참여 이런 일들 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원에서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보내줘요. 그래서 미국에 1년 있다가 이제 2020년 3월에 귀국을 해서 1년 있다가 와서 이제 1년 동안 검진을 못 받았으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 해서 신청하니까 그게 검진이 한 8월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받던 곳이었고 항상 매년 10몇 년을 아무 이상 없음 이런 데여가지고 정말 이번에도 무사 통과겠지 이러면서 좀 귀찮네 이러면서 갔는데 갑자기 이제 유방 초음파 보시던 의사분이 좀 다급한 목소리로 큰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병원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보통은 괜찮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결과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좀 다급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결과지를 받지도 않았는데 바로 아산병원 거기 연계돼 있어가지고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오전에 갔는데 거기도 이제 초음파를 보시더라고요. 초음파를 젊은 여성 의사 선생님이 보셨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나이가 지긋한, 좀 나이가 있으신 그런 분을 모시고 와서 두 분이 또 막 초음파 열심히 보시더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좀 있나? 뭐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진료실에서 바로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결과가 바로 오후에 2시 이후에 나오니까 병원에서 대기했다가 결과를 듣고 가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그냥 큰 병원 가라 그래서 혼자 뭐 그냥 또 초음파 한 번 더 보나 보지 이러고 갔다가 갑자기 이제 조직 검사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 받고 오후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2시가 돼서 들어가니까 갑자기 암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까지도 정상인이었는데 몇 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암 환자가 돼가지고 근데 또 암 환자가 됐는데 교수님께서 바로 한 달 뒤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 날짜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갔다가 오후에 수술 날짜까지 잡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이제 암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 그때 정말 믿기지가 않죠. 저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데 제가요? 그게 뭐 왜요? 뭐 이런 식으로 믿기지가 않고 근데 암 수술 날짜를 딱 의사 선생님이 한 달 뒤에 해야 된다. 딱 수술 날짜를 얘기하시니까 이제 이게 머리가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 암 환자가 됐구나. 그거를 받아들일 순간 이게 정말 여기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엄청 쏟아지고 근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또 나갔더니 간호사분이 교수님을 빨리 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암 환자인 거 30초 전에 알았는데 지금 빨리 3분 내로 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친구 남편이 아는 분 해가지고 이제 아산병원 그 교수님을 예약을 했는데 정말 믿기지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 무너지는 거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네. 정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산병원 제주처장에 와서 혼자 이제 딱 차에 탔는데 깜깜하고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오열을 하면서 막 대성통곡이 이제 막 터져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막 울고 있는데 믿기지도 않고 한데 이제 점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딸 둘 낳고 예쁘게 키웠고 정말 애들한테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지?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찾아봐야겠어 해가지고 이제 교보문고로 간 거죠. 그러면은 뭐 그 전에 우리가 흔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네. 뭐 암 전조 증상 해가지고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뭐 빨리 병원 가보세요 이런 거 많은데 맞아. 이런 뭐 전조 증상 있으셨나요? 저는 그런 전조 증상은 없고요. 저희 모성애 촉이 되게 예리했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2018년도에 제가 좀 법원에서 그 민원 재증명 창구가 저희도 기피부서가 있는데 재증명 창구에서 일하고 또 막 그 미국 연수 가고 싶어가지고 좀 힘든 자리 자처해서 경매계 가서 막 1년 동안 되게 힘들게 일하고 그때 저희 엄마가 너 저기 큰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왜 뭐 나 왜 뭐 이랬더니 엄마가 피곤해 죽겠어 엄마 너무 피곤해를 엄마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안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딸 둘에 이렇게 경매계 일하는데 당연히 피곤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무시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엄마가 말했을 때 이게 그 서서히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인이 저는 스트레스하고요. 그때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조 증상 저로 봐서는 이제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책 내신 분들 보면 유방암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도 자신이 암인지 몰랐다가 의사 가운 갈아입다가 이렇게 스치는데 여기 뭔가가 느낌이 이상해서 그분도 봤는데 이게 이기셨고 그리고 제가 뭐 아는 분 병원의 그 간암 센터장이신데 그 분도 간암을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게 의사 자신도 전조 증상이란 거를 느낄 수가 없고 자신도 암에 걸리고 누구나 이게 암에 걸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냥 우리 비 맞으면은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리 막 모든 거를 알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느 날 느닷없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유난히 그 피곤했던 그 시기가 약간 내가 암이 있어서 피곤했던 게 아닌가 싶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피곤함의 정도라는 게 뭐 현대인이 사실 다 피곤하잖아요. 그거와 좀 다른가요? 아니면은 그게 그냥 구별이 안 되나요? 그게 저도 별로 그런 차이가 없다고 느꼈는데 제가 법원에 입사해서 그 민원 업무 창구가 저희 가장 기피하는 부서거든요. 타 법원에서 오면 제일 먼저 앉는 자리가 거긴데 그러니까 그 민원을 계속 상대하는 걸 처음 배워서 또
하는데 이게 업무 이 스트레스가 정말 물론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제 민원을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런 걸 아시지만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그게 굉장히 컸고요. 그게 이제 아침부터 9시부터 땡하면 와 계시거든요. 네. 그게 9시부터 6시까지 그거를 계속 그리고 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법원에는 또 좋은 일로 오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미 99도로 이제 온도가 다들 이렇게 그쵸. 게이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아픈 마음, 화난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업무가 끝났으면 저희는 보통 편한 자리, 제일 편한 자리를 보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나가지고 또 제일 힘든 또 경매계를 또 가서 처음 해보는 경매 업무잖아요. 이 경매 개시 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매각하고 배당하는 거, 배당은 돈을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채권자분들한테. 근데 그것도 금액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나가는 일이고 남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다 보니까 거기에도 얽힌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러니까 경매만 해도 사실 배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렵고 근데 그거를 공부도 다 해가면서 그 절차를 하고 또 저한테 그때 굉장히 힘든 10몇 년 동안 묵혀놓은 배당이 안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을 해야 돼가지고 정말 부동산 등기법, 저는 등기직이 아닌데도 등기법 책 두꺼운 거를 놓고 한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그거를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배당을 해야 되나 10몇 년 묵은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이 끝나면 또 쉬어야 되는데 저는 연수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내 미국 연수 준비를 또 하는 과정에 남편이 이렇게 뇌하수체에 이 혹이 이렇게 물혹이 차가지고 그거를 또 수술해내는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8월에 수술하니까 저는 이제 9월, 10월, 11, 12 준비해서 미국을 나가야 되는데 남편은 쉬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업무하고 또 바쁜 와중에 미국 준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딸 둘이 7살 그때 10살이었는데 어린 딸들 데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1년을 살아야 되고 한국의 이 집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뭐 면허증부터 보험 뭐 하루 해야 될 게 한 10가지가 넘더라고요.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될 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극한의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 극한의 옳지 않죠.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이제 암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 맞아요. 이런 거라고 그런 것 말씀이시죠?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거나 이제 암 딱 진단을 받고 수술 자체 잡혔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 동안에 이제 교보모가 가서 암에 대한 책들을 막 이제 읽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 여러 가지 있는데 굿바이 유방암은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 의사가 쓴 거고 그 한만정 의사분은 폐암 말기 받으셨다가 앞에 개정판 서문만 몇 번을 두껍게 네. 쌓여있을 정도로 지금 80세 정도 되신 와. 폐암 말기 진단 받으신 그분이 쓰신 책이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책부터 시작해서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정말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인생에서 못 해본 게 뭐지? 아쉬운 게 뭐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글쓰기가 정말 하고 저는 국문과 가서 기자나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쨌든 그랬던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나 글 꼭 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혼자서 어디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출근하고 이제 애들은 학교 가고 이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저를 위한 저만의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네, 힐링할 수 있는 곳도 찾아다니고 혼자서 영화도 보러 다니고 애들이 어릴 때는 12세 이하 뭐 알라딘, 네. 애니메이션 이런 거만 보는데 15세 이상 뭐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대한 영화. 그래서 그런 것도 혼자 가가지고 보는데 혼자 너무 슬픈 거예요. 감정이 되게 예민해지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이 울기도 하고 30일 동안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을 체크했어요. 보험, 암 진단 받고 저희 막 보험 평생 이렇게 많이 납입하는데 정말 이런 순간에 먼지 쌓여 있는 그 보험 증권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말씀드리면
저는 1세대 보험이었는데 다행히 실비 1억 그거를 이제 아주 오래전에 가입을 해놔가지고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21년 10월에 수술하고요. 12월에 방사선 치료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주말마다 면역 치료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3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그러니까 만약에 재발을 한다면 이게 3년 내일 확률이 70%. 제가 본 통계에서는 70-80%이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 면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 집중 관리를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저는 요양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어쨌든 실비가 있으니까 면역 치료를 받는데 일단은 면역 주사를 배에 이렇게 두 군데를 맞고요. 셀레나제나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 뭐 비타민 칵테일 이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몸에 그 기능을 다 끌어올려줄 수 있고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험이 이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저는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다행스럽게 그런 치료들을 다 받으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서 정신 번쩍 차렸죠. 정신 번쩍 차리고 그렇게 케어를 했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회사에 이제 복직을 했잖아요. 저는 23년에 복직해서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가서 면역 치료를 받거든요. 이 양쪽 배에 맞는 미슬토나 뭐 저희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다 면역에 굉장히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약품들인데요. 그 주사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고 요양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알아봐야 된다. 그거를 30일 이내에 꼭 확인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30일인가요? 수술을 하고 나면요. 일단은 저희는 지식이 없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칼로 어쨌든 다 잘라낸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려냈거든요. 이거를 근육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이 끝났구나. 우린 이렇게만 알지만 이 피와 살과 혈관이 다 잘려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몸은 엄청나 거의 전쟁을 겪은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려고요. 몸이 스스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 피를 일로 보내고 근육을 생성하고 그리고 또 잘 먹어줘야 되는데 또 힘들잖아요. 방사선 치료하면 정말 이렇게 구토도 올라오고 막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또 잘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수술 전에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훨씬 지금처럼 건강해지지만 수술 전 30일이 수술 그쯤에는 가장 건강한 시기예요. 그래서 가장 수술 받기 전에 컨디션이 좋고 아직 몸에 칼을 안 대서 내 몸이 막 회복에 온 힘을 다 써야 되는 그 시기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첫 주에 뭐 하고 요런 거를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암 검진 받고 교보문고 가가지고 네. 암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이제 읽으시고 나서 네. 뭐 처음에는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제 네. 이런 생각도 막 들 거잖아요. 네.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나는 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은 드셨나요? 책을 다 읽었을 때요? 네. 알 수 없죠. 그래도 역시 두려움은 굉장히 컸고. 네. 맞아요. 왜냐면 책을 다 읽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순환이 중요하고 뭐 산소가 어떤 기능을 하고 뭐 피에는 백혈구, 뭐 혈소판 뭐가 있는데 이런 지식적인 거를 아는 게요.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이거를 알았으니까 나는 살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근육이 그거고 뭐 순환이 그거고 그럼 걸으라고 걷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딱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걸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잠은 몇 시간 자라고 이런 게 없어서 더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잠도요. 정말 잠에 관한 책을 그 뒤로 다 찾아보고 아산병원에 그 수면 전문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예를 들면 롬모어의 결단이라고 그건 자기계발서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이렇게 그냥 읽다가도 거기에 이제 뭐 새벽 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자기계발서니까 새벽에 당연히 일어나라고 하겠지 이렇게 봤는데 그 롬모
경무원은 자기가 새벽에 일어났더니 하루 종일 숙취 상태에 이게 해롱해롱 하는 것 같이 빠져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사람마다 자는 시간, 깨는 시간이 다르고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다르다. 저는 그분을 정말 너무 존경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여러 번 잡았는데 자기가 찾은 시간은 9시 반부터 뭐 6시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상 못하면 그때 당시에 약간 낙오되는 듯한 나는 왜 새벽 기상이 안 되지? 뭐 이렇게 약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맞아. 그래서 그 책에서 찾은 대로 저는 해봤더니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게 최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면에 대한 책을 또 찾다 보니까 자는 동안에 몸 안에서는 사실 우리가 해독이나 이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치유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해독도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 자는 동안에는 특히 뭐 많이 얘기하시듯이 뭐 10시에서 2시, 11시에서 2시 이때는 좋은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몸을 정말 안에를 정화시켜주고요. 샤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꼭 자도록 노력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이렇게 이제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 그러면 잠 몇 시간 자야 돼? 책 다 찾아보고 이제 저 요양병원에 있을 때 그 요양병원이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이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이제 거기는 그 5성급 호텔 셰프님들이 양식, 한식에 계시던 셰프님들 5분이 거기 요리사로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톡을 다 열어놔서 오늘 먹은 것 중에 레시피나 뭐 재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카톡으로 막 레시피도 보내주시고 막 얘기를 해주세요. 수업도 막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뭐 그럼 딱 하나 좋은 거 하나만 뭐 딱 추천하면 뭐 하시겠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부터 가지를 파고드는 거예요. 가지가 왜 좋고 막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막 블로그에 올렸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좌절했다가 제가 결국 찾고 찾은 것도 책이었고 방대하게 읽고 또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극복이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다 제가 느낀 게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운동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암 환자 전문 PT를 받았으니까요. 자신감이 그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음식도 네. 암을 극복하신 분이 여는 음식 클래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말 확신하고 있어요. 저의 목표는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그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암 환자가 가지를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피하셔야 될 게 제가 책에도 두 번째 책에 썼지만 음식에 있어서는요. 제가 그 형사 법정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사기 사건 피해자 여자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최후 진술 이제 피고인하고 이제 오신 분 피해자 뭐 이렇게 발언 기회 드리거든요. 이제 그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인생에서 좋은 사람 100명 만나는 것보다 나쁜 사람 1명 안 만나는 게 도움되는 거다. 자기는 1명을 잘못 만나서 뭐 이렇게 피해있고 뭐 전 재산을 날렸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막 우시는데 아무도 그분을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그 이제 힐링 푸드, 킬링 푸드를 쓰면서 킬링 푸드가 진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킬링 푸드가 왜 안 좋냐면 이게 들어오면 저희 몸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아까 자연 회복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해독이거든요. 스스로 하는 해독 작용을 우리 해독 기관이 다 있어요. 간부터 시작해서 그 해독 기관이 엄청난 에너지를 잘못 들어온 이 킬링 푸드를 해독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말했던 나쁜 사람 1명 안 만나는 게 좋듯이 우리는 이 나쁜 음식 하나 몸에 안 넣는 게 사실은 좋은 10가지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까 가지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요 하셨는데 일단 피해야 될 방법은 피하시는 게 그게 이제 킬링푸드 안 넣는 게 먼저기 때문에 기름을 좋은 걸 쓰셔야 돼요. 기름은 이게 공기 중에 나오면 산패되거든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패된 기름이 몸에 들어오면 그 기사를 찾아봐도 많이 나와요. 산패된 기름이 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외식화 되셨으면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름을 썼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저희 애 그 정신여중 다니는데 앞에 푸드트럭이 이렇게 왔는데 그 밑에
쇼트닝이라고 엄청 크게 큰 통이 있었는데 그 쇼트닝으로 적힌 기름을 하얀색 그 식용유통에 이렇게 부으셔가지고 그걸로 튀김을 하고 떡볶이 하고 뭐 이렇게 막 그 튀김 뭐 이게 분식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름은 트랜스 지방의 대표적인 게 쇼트닝이에요. 그거는 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은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이게 뇌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나쁜 물질들을 싸거든요. 그러면 지방으로 싼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방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과 안 좋은 지방을 먹으면 이 지방이 늘어나는 것도 치명적인 게 뇌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방이 늘어나거든요. 지방이 늘어나면 암 환자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가지는 절대 튀겨서 드시면 안 되는데 일단은 찌거나 데치는 게 가장 좋은 요리법이고요.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제가 가지 냉국도 있는데요. 여름에는 또 우리가 막 가지 나물 뭐 이렇게 암 환자를 위한 레시피 하면 가지 나물 뭐 가지 탕수 뭐 요렇게 있는데요. 가지 냉국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를 쪄가지고요. 제 여기 레시피 2가지로 제가 넣어놨어요. 2가지로. 그래서 쪄가지고 이 가지를 제가 적어놓은 양념별로 이렇게 양념을 좀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냉국, 그 시원하게 한 육수를 부어서 얼음을 띄워서 오이를 많이 썰어 넣고 조금 해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여름에 냉면 육수 있잖아요. 요즘은 대기업에서 나오는 식품들도 뭐 스파게티 소스나 냉면 육수나 이런 것도 굉장한 깐깐한 공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냉면 육수를요. 이렇게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쪄서 양념한 가지에 그 냉면 육수를 조금 넣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게 살얼음을 해가지고 드시면 여름에는 드시기 좋습니다. 그럼 뭐 킬링푸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암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것보다도 네. 이제 암에 나쁘다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아까 뭐 쇼트닝 말씀하셨는데 뭐 그 외적으로도 네. 킬링푸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킬링푸드는 일단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미료를 첨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표기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보시면 무슨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많잖아요. 네. 거기에 내가 아는 자연식품이 아닌 건 전부 화학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업계에 계신 분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참치 캔 같은 것도 유통기한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캔 자체에서도 시간이 오래되면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녹여서서 안 좋은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뭐 찬성 반대가 있지만 안 좋다는 그런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커피캔 같은 것도 왜 겨울에는 뜨거운 캔커피 이렇게 네. 드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면 뜨거운 캔 안에 있으면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 책에는 이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는데 그런 이제 몸에 안 좋은 화학약품들 그리고 킬링푸드 중에 제가 정말 이 부분 빵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밀가루가 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제품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책에서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제 덮어버렸어요. 읽다가 이렇게 빵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돼 나는 내일 먹어야 돼. 이렇게 덮었다가 이게 네. 너무 이제 찜찜한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음식에 굉장히 중요하게 느낀 어떤 알러지가 올라온 사례도 막 있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폈는데 네. 밀가루가 이렇게 다 수입이잖아요. 수입 밀가루로 보통 빵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수입돼서 오는 과정에서 얘가 곡물이니까 이 바닷바람을 막 맞는 그 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지 말라고 안에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흰쌀밥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얗게 맛있게 보이라고 이제 하얀 표백제도 넣고 방부제도 넣고 해서 얘가 들어오는 그 과정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루텐이라고 밀에 있는 성분 중에 소화를 방해하고 이 장에 좋지 않은 성분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글루텐 프리를 많이 드신 이유가 그 글루텐이 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거를 피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통밀을 먹으면 돼요. 통밀? 네네. 통밀하고 그다음에 유기농 밀가루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입된 밀가루로 만든 빵 그리고 통밀로 만든 빵은 빵 봉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막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통밀 70%, 통밀 80% 그리고 저희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주문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통밀 함량이 있어요. 그래서 식빵도 통밀 식빵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밀 함량이 70% 넘어가는 것으로 많이 먹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도 일단은 그런 거에 들어가고요. 특히 그리고 킬링푸드 중에 대표적인 게 야식이에요. 이 야식은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우리 몸은 이게 비상사태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 주인님이 잠을 안 자네? 나 빨리 자서 나 회복해야 되는데 안 자고 있어. 이거 비상이야. 그러면 비상사태 때 어떻게 해요? 음식을 저장을 하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몸이 식욕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이 잠을 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먹어야겠어. 이게 뇌에서 식욕 자극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래서 배달 앱을 열어서 주문을 하는 거죠. 뭔가 먹고 싶어. 저희 왜 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치킨 시켜서 먹을까? 저는 맞아요. 예전에도 네, 그랬어요. 맞아요. 그 애들이 어리고 하니까 출출한데 그쵸. 출출한데라는 네. 단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배달 앱을 열어서 주문하는 건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뇌 호르몬이 주문하는 걸 살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밤 늦은 시간에 먹으면 그 뒤는 너무 안 좋은 거 잘 아시잖아요. 소화 안 되고 몸은 자야 되고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소화시키는데 다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 너무 피곤한 거죠. 이 피곤함이 또 반복돼서 낮에 잠깐 또 조금 잤는데 그럼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야식이 굉장히 대표적인 킬링푸드예요. 그래서 야식을 안 드시려면 일단 일찍 주무셔야 돼요. 요즘은 많이들 늦게 주무시는데 늦어도 12시엔 주무시고 가능하면 11시엔 주무시고 그러려면 이제 샤워하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찍 잠자리에 들고 무조건 야식은 끊으셔요. 그 정도? 네. 그 이제 작가님 책에서 보니까 이제 아산병원과 삼산병원의 암 환자 식사 가이드를 보고 깜짝 네네. 놀라셨다고. 네, 뭐 어떤 내용이 써 있었나요? 그 입원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가이드를 주시더라고요. 암 진단 딱 받고 수술 날짜 한 달 뒤에 했을 때 딱 미리 주셨으면 더 열심히 봤을 네. 텐데 수술하려고 입원하니까 이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는데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잘 먹어야 되고 뭐 어떤 음식들을 풍족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입원해서 딱 그 가이드를 보니까 먹어야 될 게 밥 반 공기에 나물 2접시에 뭐 귤 반쪽? 한쪽도 아니야. 귤 반쪽에 뭐 김치 조금, 국도 국물 먹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뭐 생선도 뭐 아주 조금 이렇게 딱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챙겨 먹고 뭔가 음식으로 치유하려면 여러 가지를 골고루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 영양소별로 저희가 하루 3끼를 먹잖아요. 3끼를 먹기 때문에 지금 한 끼 먹고 좀 있으면 또 그 다음 끼니가 오고 또 그 다음 끼니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그 정도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탁구공 2알 정도,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은 50g, 뭐 아주 쉽게 말하면 50g인데 그게 탁구공 2알씩 먹고 예를 들면 닭가슴살을 그렇게 먹고 두부를 뭐 한 반모 먹고 낫또를 한 컵 먹고 이 정도 하면 단백질 하루 50g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상 먹게 되면 사실 암 환자들은 운동을 많이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3시간, 4시간 뭐 등산하고 많이 달린다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몸을 더 안 좋게 만들어요. 오히려 더 암이 전이되고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지만 1시간 걷기 정도는 그 1시간을 걸으면 딱 만보예요. 네. 그래서 1시간 걷기 정도 하시는데 이 소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거보다 많은 양을 먹게 돼 또 3끼를 먹는데 먹게 되면 몸에다 축척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빼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소식으로 조금씩 꼭 필요한 것만 먹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이제 뭔가 암에 걸려서 네. 잘 먹어야지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네. 이제 흔히들 이제 주변에 암에 걸렸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맞아요. 뭐 몸에 좋다는 보양식 많이 사주는데 맞아요. 그렇게 많이 먹는 게 별로 좋지 않고 맞아요. 꼭 필요한 거 거. 좋은 음식을 네. 어떻게 보면 좀 적당히 소식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효소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드시는 것 중에 메시마 F라고 한국 신약에서 나온 요렇게 한 봉지짜리 이렇게 액상으로 된 게 있거든요. 얘가 뭐 상한균체에서 추출한 액기스고 상황버섯 좋다 이런 말 맞아요. 많이 하는데 지금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수술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상황버섯이
그렇게 좋다는데 먹어야 되나 했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그게 워낙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유통 과정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상황버섯이라고 먹었는데 그 안에 뭐 이게 방부제 처리나 뭐 중국에서 너무 안 좋은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은 먹지 마라 차라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나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그 이제 메시마이프를 알게 됐는데 그게 상황균체로 만든 건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꼭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게 효소예요. 그러니까 효소는 우리 몸에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주고 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효소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양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아주 적은 양이라도 꼭 필요한 것들을 매일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네. 스트레스와 수면을 꼽아주셨는데 네. 이런 식습관적인 부분은 이제 돌이켜 보셨을 때 네. 뭐 그렇게 딱히 나는 네. 암에 걸릴 정도인가 싶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딸이 둘이기 때문에 지금 15살, 12살인데 아기 때부터요. 그리고 제가 키울 때는 막 성조숙증 뭐 이런 문제가 갑자기 막 이슈화되고 그리고 뭐 애들은 특히 여자애들은 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뭐 성장 촉진제나 이런 게 안 들어간 고기, 무항생제, 뭐 성장 촉진제 안 들어간 거, 방사유정란 이런 걸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연드림이나 한살림에서 그때부터 장을 봤어요. 왜냐면 애기들 어리고 또 이유식 만들 때는 또 특히나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장 보고 엄청 이 어린 두 딸 키우면서 애들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엄청 신경 쓰면서 살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반찬도 엄마가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사 먹거나 일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유식도 직접 다 배달 이유식을 시켜보지 않았고 다 만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게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책에 나오는데 괜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더 이제 먹을 거를 특별히 신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암이 생긴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식습관보다는 네, 스트레스나 수면의 문제가 더 원인이 되었겠구나. 그리고 저 딱 하나 더 있어요. 네. 물. 저는 물을 정말 안 마셨어요. 물을 안 마시고요. 아침에 그 빵 항상 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빵은. 네. 근데 애기들 키울 때는 주로 누룽지를 먹었어요. 네. 빵을 먹은 지는 얼마 안 됐고. 이 물을 아침에도 그걸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고요. 회사 가면 또 바쁘고 특별히 신경 써서 이 물컵에 물을 받아서 마신 기억이 없는 거예요. 물이라면 하루 중에 점심시간에 나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먹는 그 물 한 컵? 네. 그게 전부인 거예요. 나중에 돌아봤더니.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진단 받고요. 대기하라고 했잖아요. 조직검사하고 대기하라고 해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 지하에 내려가서 아산병원 지하에 가면 금강산이라는 한식당이 있어요. 이거 저 말해도 되나? 근데 지금은 없어요. 하여튼 두 군데가 있어요. 한식당이. 근데 네. 거기 테이블에 이렇게 하얀 큰 종이가 사람들마다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직 검사하고 대기하라 그래서 되게 우울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종이를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히포크라테스는 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없다고 했다 이러면서 물의 효능에 대해서 이 2페이지로 책자처럼 무슨 논문처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물의 효능 해가지고 마지막에 막 정리까지.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물을 마셨지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에 점심시간에 딱 한 컵 마신 거예요. 그 몇 년을 살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린 게 하루에 2리터는 꼭 마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한 200ml 마시던 사람이 2000ml를 마시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500ml 텀블러를 진짜 제 마음에 꼭 드는 걸 사가지고 500ml 텀블러를 하루에 4번 먹으면 그게 딱 2리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마시고요. 회사 가서도 텀블러 물을 딱 받아서 지금은 이제 레몬 봉지 되는 걸 넣어서 이걸 오전 중에 한 잔을 다 마셔요. 그러면 오전에 1000을 마시고요. 오후에 그거에 또 500ml를 마시고 퇴근을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500ml를 마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항상 매일 운동을 하니까 물을 안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굉장히 몸에 좋고 우리 몸은 사실 70%가 물로 구성돼 있잖아요. 물로 구성돼 있고 제가 뭐 명상을 배우든 뭐를 하든
저는 이 물 얘기가 항상 나와요. 이게 물한테 왜 그거 아시죠? 사랑한다, 예쁘다 네. 하면 결정체가 되게 예뻐지고 네. 막 나쁜 말 하면 얘가 암세포같이 막 물이 결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이 다 물이에요. 바깥에 있는 물도 그렇게 변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물, 우리 자신한테 아 여기가 사랑해, 난 너무 행복해, 난 기분이 좋아, 이렇게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도요 굉장히 예뻐지고 좋아지고 흐름이 좋아지고 그래서 배출도 잘 되고. 그래서 아까 해독 말씀드렸는데 해독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물이에요. 제가 암에 걸린 이유는 물을 안 마셔서 지금 엄청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물에 또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물을 또 마셔야 될까 이 고민도 엄청 많으세요. 이제 맞아요, 뭐 맞아요. 많잖아요. 뭐 네네, 생수를 먹어야 된다, 뭐 찬물을 먹어야 된다, 아니면 뭐 정수기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네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네, 이제 네, 좀 네. 물에 대해서 정리를 좀 정리를. 하셨나요? 아, 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먹고 있는 물은 자연드림에서 나온 물을 먹는데요. 왜냐면 이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네. 거는 이 유통 중에 햇볕을 받으면 여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자연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재 자체를 종이로 하고 있고 안에 은박으로 이렇게 그 차단하는 거를 해놨거든요. 그 물병마다. 그래서 일단 안심이 되고 그 중에서도 뭐 미네랄 물이 있고 뭐 일반 물이 있는 하얀 병이 있고 빨간 병이 있는데 빨간 병은 미네랄이 더 많이 첨가된 물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약간 이게 피 맛은 아니고요. 뭔가가 다른 맛이 느껴져요. 그래요? 네, 이 미네랄 맛이 느껴지거든요. 이 미네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뭘 먹었을 때 맛을 느끼잖아요. 이게 어떤 맛이네? 이건 무슨 맛이네? 이건 생수는 그냥 이 맛인데 여기는 뭔가가 첨가된 그게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네랄이 저희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기능을 많이 해요. 이게 단백질만 먹어서 될 게 아니라 미네랄이 그게 흡수되는 거를 다 도와주잖아요. 저희 그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탈 이런 것들이 다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물을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회사에 가면 저희 직원들 다 아시는데 발 밑에 아예 그 미네랄 물이 박스로 있어요. 그래서 딱 출근하면 저는 그것부터 꺼내요. 그래서 서랍을 열어서 비타민하고 제가 먹는 것들 이렇게 그것부터 먹어요. 그게 저의 하루 루틴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분들이 추천해주신 물이 있었는데 암 환자들이 이 물을 많이 먹는데 그 물은 페티병이라고 하죠. 담겨 있어서 저는 먹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해서 제가 미네랄 물이 되게 좋다는 걸 알아서 지금은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바쁘니까 제가 레몬 액기스를 그냥 이렇게 넣어서 그거를 먹는데 저는 암에 걸리고 한 3년 동안 뭐를 먹었냐면 이 전기 냄비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물을 넣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온도를 맞춰요. 뭐 70도, 90도. 제 책에 그 미네랄 물 만드는 방법이 표로 제가 다 그려놨거든요. 그러면 저희 예전에 왜 부모님들 보리차 끓여 드셨잖아요. 네. 그게 정말 몸에 좋은 거예요. 보리차, 저희 엄마는 뭘 드시냐면 무를 직접 이렇게 손가락만하게 무를 말리셔가지고요. 그다음에 얘를 볶아요. 볶아서 그다음에 나머지 좋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넣고 같이 끓여서 드시는데 그 물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바쁜 현대인들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나 시간이 있을 때 이거를 한살림에 가시면 말린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말린 표고버섯이 있는데 많이 넣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우러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전에 말린 표고 2개를 넣어요. 물 한 1.5리터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약간 옅은 보리차처럼 이렇게 우러나 있거든요. 그거를 병에 담아서 마시고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이 책에 미네랄 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럼 사서 보시는 걸로 찾으면 여기 나오네요. 기능성 물 매일 2리터 마시기 해서 하나만 소개를 할까요? 네, 말린 무차는 제가 저희 엄마가 하신 건데 여기엔 그런 설명을 안 드렸어요. 말린 무차, 네. 그다음에 레몬차도 있고요. 양파 껍질차, 양배추차, 건표고 버섯차.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뽕잎차. 뽕잎차도요. 그 뽕잎 말린 거를 한살림에 가시면 팔아요. 그래서 보리차처럼 걔를 이렇게 넣고요. 끓이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메밀차는 끓이는 시간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메밀도 거기 있거든요. 가서 끓이시면 되고 저는 양배추차가 좀 특이하실 것 같아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딱 사오면요. 이렇게 4등분을 해요. 네. 4등분해서 딱 넣어놓고 일단은 뭐 양배추만 넣어도 괜찮아요. 양배추랑 양파를 같이 넣으셔도 되는데 넣고 얘를 끓여요. 그러면은 되게 맛이 이상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몸에 좋거든요. 네. 미네랄 물을 얼마든지 내가 관심이 있으면 끓여서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미네랄 물을 만들어서 하루에 2리터씩 먹을 것을 권한다.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그 암 환자가 이제 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약간 논란의 그 중심에 있는 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일단 암 환자의 고기 섭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고기 섭취요? 네. 고기 섭취 필요하죠. 왜냐면 이 고기를 왜 먹어야 되냐면 이 단백질이잖아요, 고기가.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는 제일 작은 그 원소가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세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 암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상세포가 점점 변해가면서 힘을 잃어서 이상한 세포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까 말한 뭐 환경 호르몬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재생이 안 돼서 얘가 점점 돌연변을 일으켜서 이게 결국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변하는 건데 이 세포가 그러니까 튼튼하면 암세포로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포가 튼튼해지려면 가장 필요한 게 아미노산이고 그 아미노산은 뭐에서 나오냐면 단백질에서 나오거든요. 다 논란에 뭐 얘기가 있지만 돼지고기 기름은 또 좋다 네. 뭐 많이는 안 드셔야겠죠. 근데 이 고기 안에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닭가슴살이나 뭐 저희 단백질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탁구공 2개 정도의 한 끼 분량에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드셔야지 이 단백질이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몸 곳곳에 아미노산으로 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미네랄이 그 아미노산의 흡수를 돕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얘네는 조력자고 메인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고기를 꼭 드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숯불에 겉을 태워서 익힌 고기는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피해서 이게 좀 수육처럼 찌거나 뭐 이렇게 약한 불에 좀 오래 익히는 방식으로 차라리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해서 고기는 반드시 드셔야 돼요. 네, 저희 보면은 중요한 것들 많잖아요. 혈액을 구성하는 요소들 뭐 그런데도 찾아보시면 단백질 꼭 드셔야 돼요. 또 이제 고기도 그렇지만 이제 암 환자의 그 소금 섭취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 소금 네네. 섭취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고 계신지. 소금은, 나트륨은 저희 체내 성분 중에 일정량이 꼭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부족하면 저희가 뭐 쇼크로 갑자기 걸어가다 기절도 하고 그런 게 나트륨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암 환자분들이 소금을 이렇게 챙겨 드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딱 한 분 기억이 나는 거는 죽염을, 그분은 70대 할머니셨는데 죽염을 조금씩 이렇게 평생 드신 분이기 때문에 진단 받으시고도 그렇게 드시는 거였고 특별히 암에 걸렸기 때문에 소금을 챙겨 드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근데 짜지 않게 먹으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게 짜게 먹으면 적정량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짜면 안 짜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을 탄수화물 밥을 또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 과잉이 되면 또 좋지 않아요. 근데 요즘 뭐 당이 안 좋은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소금 섭취는 막 제한할 것도 아니고 더 챙겨 드실 것도 아니지만 짜지 않은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암 환자분들이 또 많이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 커피. 좋아하시는 분 워낙 많으니까 이게 참 내가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 고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 암 수술 딱 받고 아침에 그 수술하신 의사님 딱 오셨는데 첫 마디가 수술 잘 됐어요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 계속 머릿속에 꼭 물어봐야지. 네.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교수님 저 커피 먹어도 되나요? 진짜 그 질문이 먼저였어요. 그것도 여기 그림으로 나오네요. 여기 제가 보이시나요? 만화로 이렇게 여기 제가 뭐라고 제가 커피 마셔도 되나요?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갑자기 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시겠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금지할 식품은 아닙니다. 하루 한 잔 이하로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옆에 대사가 와 커피를 마셔도 된다니 수술 잘 끝난 것만큼 기쁘다. 유유 막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고 궁금했는데 이제 이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커피가 녹차보다는 카페인이 많은 건 맞아요. 녹차는 한 35mg 정도 있는데 커피는 거기에 비해서 카페인이 한 3, 4배 정도 많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양을 마셨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한 잔에 들어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있는 정도의 카페인 양은 몸에 많이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제가 커피를 저도 이제 올해 50이 됐어요. 75년생이어가지고 딱 이제 50이 되니까 확실히 40대에 이렇게 커피를 즐기던 만큼의 어떤 그 정도로 먹게 되진 않아요. 저는 이제 반 컵을 먹게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한 컵을 다 안 먹게 되고 스스로. 그리고 뭔가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져요. 커피를 마시면. 그리고 뭐 어떤 과학자분은 초파리 이렇게 초파리를 수술하시는 분인데 커피를 마시면 이 초파리 수술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세한 떨림이 분명히 있대요. 카페인에. 이 젊은 분이신데도. 그래서 한 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오전에 또 드시면 좋겠고, 왜냐면 그 사이에 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커피는 많이 아시겠지만 커피가 수분 보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커피의 양만큼 몸에서 수분을 빼가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을 마시면 꼭 물을 한 잔을 드셔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 꼭 지키시면 좋겠고, 그래서 커피는 드셔도 된다. 다만 너무 막 투샷 막 이렇게 세게 드시지 마시고 아메리카노 정도로 나의 취향을 즐길 정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커피를 500ml 마셨다 하면은 네. 이제 물 평상시에 2리터 먹는 거 플러스 네. 500ml를 더 마셔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더 좋겠죠. 네, 훨씬 좋겠죠. 네. 암 환자가 되고 나서 물론 이제 뭐 암 환자가 아니든 뭐 과식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네. 더 이제 어쨌든 소식을 해야겠다 혹은 이제 네. 많이 먹던 걸 적정하게 먹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더라도 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암 환자이시니까 궁금한 게 네네. 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네네. 이제 몸이 막 아프고 이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또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시국이 줄어들어서 못 먹는 문제가 더 큰지 네. 아니면은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먹던 양들을 과식하던 분들은 그냥 과식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책에도 썼는데요. 그 소식하는 부분에도 썼어요. 항암이나 방사선 중에는요, 네. 이 몸이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드셔야 돼요. 소식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때는 소식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호중구 수치는 면역력에 관련된 우리 피의 그 호중구 수치인데, 호중구 수치가 높아야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이거를 끌어올리려면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할 때 힘들고 잘 못 드시잖아요. 입에 당기는 거 있으면 뭐라도 많이 드셔야 되고, 그게 드시기 힘들면 사실 저는 항암 치료하시는, 저는 요양병원에서 되게 환자분들 되게 친하게 많이 지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병실에도 자주 가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면서 보면 바나나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항암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바나나가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호중구 수치 직접적으로 높여주지는 않지만 입맛이 없는데 바나나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호중구 수치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익은 바나나라고 하셨어요. 이게 생생한 거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잘 드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고 할 때는 이제 소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도 글 쓰고 이럴 때는 스트레스 막 받고 이러면 밥을 한 공기 먹고 또 이런 날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하는 거는 밥을 뜰 때 가족들은 한 공기를 뜨고요. 저는 아예 그냥 딱 잘라서 조금만 떠요. 그리고 이게 밥이 주식이 아니라고 이제 마인드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이 샐러드를 자주 놓고 먹는데요. 샐러드에 닭가슴살, 뭐 견과류, 뭐 과일도 썰어 놓고 막 여기에 정성을 들여요. 그래서 젓가락을 먼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만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게 샐러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먹어요. 이게 당도 떨어뜨릴 수 있고 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먹을 때도 밥부터 먹으면 급격히 오르는 거 아시죠? 제 후배가 여기 패치를 붙이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그분 앱을 봤거든요. 네. 쌀국수인데도요. 쌀국수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밑에서 파도 치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 양파 피클 네. 나오잖아요. 네. 베트남 쌀국수 양파 피클이 달잖아요. 네. 양파 피클 먹는 순간 이게 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당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음식에 딱딱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더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야채나 이런 것들을 먹고 이 탄수화물은 그냥 내가 부수적으로 먹는 거, 이렇게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나요? 네네, 수술은 또 수술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가 잡히니까 교수님께서 MRI를 봐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양쪽을 MRI를 보셨는데 이쪽은 암은 아니라고 나왔대요. 그 MRI 보신 의사님들은 따로 소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산병원 MRI 소견은 암이 아닌 걸로 나왔는데 나는 모양이 너무 찝찝해. 여기를 다시 조직검사를 한 번 더 하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조직검사를 또 했어요. 다른 날 조직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게 암이 아닌데 그럼 여기를 수술 날짜를
잡는데 오후로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모양이 찝찝하다 하시면서 여기 어차피 마취하고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니까 자는 동안에 여기를 잠깐 잘라내서 조직검사 보내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오후 5시로 잡고 수술 시간이 5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왜냐면 여기가 암으로 나오면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내고 수술하는데 얘가 2시간, 3시간 뒤에 조직검사 결과가 왔는데 암으로 나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MRI도 아니고 네. 조직검사도 아니고 초음파도 암이 아니었는데 막상 떼서 보내니까 암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고민을 하셨는데 요즘은 유방을 자기 유방을 보존하는 쪽으로 최대한 남기는 쪽으로 암이라도 수술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위만 크게 덜어냈고 여기도 덜어냈고 2군데를 하게 됐다. 근데 대신에 방사선을 32번이 최대 횟수인데 32번을 받으면 두 개를 다 절단한 효과랑 똑같다. 이 겨드랑이 광범위하게 방사선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두 쪽 다 되게 유방암은 한쪽 이렇게 수술하시는데 되게 특이하게 두 쪽이어서 아산병원에서 그 뒤에도 연락이 뭐 가끔씩 왔어요. 이 두 쪽 다 유방암 수술을 한 경우 케이스가 뭐 굉장히 극소수 적은 숫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추적 관찰해도 되냐 해서 동의하고 저는 계속 추적 관찰 중에 있어요. 그래도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소신 있게 정말 다 아니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 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저의 최고의 명의는 우리 교수님. 네. 야. 아산병원 고 교수님이십니다. 네. 환자들 몰려드시는 거 아니죠? 안 그래도 원래 몰려들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수술 뭐 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거잖아요. 항암은 안 하신 건가요? 네, 항암은 안 했어요. 그럼 방사선 치료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부작용 이런 건 없으셨는지? 많았죠. 방사선의 부작용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이 방사선 치료하면 회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치료 전 하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빨리 전에 다 먹어놔야겠어. 이래가지고 제가 12월이 방어철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어회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먹고 한 2, 3일 뒤에 여기 그 수술 부위에 딱 빨간 뾰루지가 한 2-3개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얘가 점점 옆으로 막 뾰루지가 늘어나고 커지고 그러더니 점점 아래로 약간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동네 피부과를 갔더니 그 피부과 전문의가 이거는 급성 유방암 전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 유방암이 급성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모양이 딱 이렇게 전이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견서를 써주셔서 그걸 들고 아산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교수님 보시고 놀라셨겠죠. 그래서 바로 아산병원 피부과 협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조직들을 떼서 다시 그 빨간 조직들을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유방암 전이는 아니고 알러지로 나왔는데 이게 좀 심한 알러지여서 약을 30알씩 먹어야 됐어요. 피부과 약 되게 독하잖아요. 30알씩 먹고 연고를 2종류로 막 아침 저녁 바르고 그래도 이게 점점점 내려가서 여기 배꼽 아래까지 막 번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방사선 얘기하셨으니까 절대 수술 방사선 그 전후에 일단 내가 수술해야 되는 몸이면 회는 무조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엔 한 2, 3년 정도 지나서 뭐 이렇게 드시는 게 어떨까.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제일 주의하실 점이 그거고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음식이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때 무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제가 이렇게 식재료나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방사선은 이제 들어가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베드에 눕는데 틀을 먼저 뜨거든요. 본을 이렇게 젤리 같은 뜨거운 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제 이 가슴에 이 본을 떠요. 그래서 하얀 석고처럼 굳어진 본이 들어가면 사람마다 다 본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져오셔서 제 본을 놓고 누우라고 하시면 그 본 위에 이제 눕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방사선이라는 게 조금만 빗나가도 다른 장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한 각도로 이 가슴과 여기 겨드랑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 위에 누워서 15분에서 20분 하는데 이게 한 정말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아무 느낌도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나고 다 됐다고 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고 뭐 한 5일, 6일까지 괜찮아도 이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게 극심한 피로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좀비 같더라고요. 너무 초췌하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얼굴. 그런 피곤에 지친 얼굴이 거울에 보여요. 한 일주일만 돼도.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침대에 눕잖아요. 저는 그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2회니까 매일매일 가야 돼요. 월화수목금. 토일 쉬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가는데 이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일단 뭐 살갗이 다 벗겨져요. 나중에 다 벗겨져요. 먹색으로 다 벼루 색깔, 짙은 먹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밀면 이제 때처럼 이렇게 살갗이 다 벗겨져서 이제 빨갛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연고를 바르지만 이 얇은 피부가 없다는 게 그렇게 큰 건지 몰랐는데 옷이 닿으면 너무 따가워서 저희 여자들밖에 없었으니까 3명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때 상의를 다 벗고 있었어요. 너무 따가워서. 그리고 속이 엄청 울렁거리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 누워있으면 병실 침대가 이렇게 좁잖아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데 이게 어지럽거든요. 또 되게 어지럽고 몸이 막 밑으로 이렇게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이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로 어지럽고 막 꺼지는 것 같고. 근데 한 번은 진짜 이게 막 정신없이 32번 그러니까 한 20 몇 번으로 갈수록 관이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아서 그게 딱 느껴지니까 제가 땅에 묻히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언젠가 우리는 다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우린 다 있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렇게 관에 들어가서 땅속으로 이렇게 꺼지는 게 이거구나. 그럼 이게 관 뚜껑이 닫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엄청 운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지 생각해보면 왜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아팠던 건 다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100살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그 장면이 떠오르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의 가족분들이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집안일 그러니까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다면 일단 가사 노동에서는 무조건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절대 뭐 손을 아예 놓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네.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은 너무 건강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 건강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너무 건강하고 사실 제가 이 책 처음에 프롤로그에도 썼어요. 저희 법원에서는 제가 암 환자인 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복직해서 네. 이제 막 또 승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막 발표도 엄청 그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발표를 빠지지 않고 나가서 손들고 항상 뭐 저희 실무연구회라고 발표도 많이 하고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암 환자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 그래도 이 책을 쓴 이유는 주변에 계속 암에 걸린 분들 소식을 전해오고 혼자만 알고 넘어가기 너무 아깝고 실용적인 정보에 내가 너무 목이 말랐었기 때문에 이걸 꼭 내고 싶었다 해서 이걸 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글 쓰는 작가 온라인 모임에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서도 글만 쓰니까 어깨가 아파요 막 이러시길래 제가 9개월 전에 글 쓰는 몸짱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회원을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30명, 지금 3기는 25명인데 와. 저희가 매일매일 자기가 꼭 지키고 싶은 거. 저 같은 경우는 계단 30층이거든요. 10층 올라왔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다시 계단 10층 요거를 30층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 인증을 해서 찍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25분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인증자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쉬운 걸로 해야죠. 그쵸. 완주하려면.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생활에 어떤 활력도 되고 글 쓰는 삶을 제가 찾게 된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주 3회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작가님 책에서 이제 제가 뭐 암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지만 네. 보통 이제 암에 대한 책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먹는 거, 식습관, 뭐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거에 포커싱을 줘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책이 조금 이제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은 네네. 그 먹는 것도 물론 여기에 다 들어있지만 운동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암 환자에게 이 운동의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해독 말씀드렸지만 순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피가 가장 중요한데 피가 물질이다 보니까 어떤 물질을 넣어서 이 피라는 물질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직접적이잖아요. 물질.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많고 이거 먹었더니 좋아진 거
것 같아. 이런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은 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좋은 걸 넣어줘도요, 먹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숨을 많이 쉬어야 돼요, 우리가. 숨을 많이 쉬려면 뭐를 해야 되죠?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걸어야 돼요. 많이 걸어야 되고 뛰어야 돼요. 그러면 숨이 찬다고 하잖아요. 계속 숨을 헐떡거리면서 몸 안에 숨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소가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음식을 먹어서 쌓여있던 이런 활성산소들, 안 좋은 것들을 산소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근력이 많아야지 저희가 노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음식으로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운동으로는 노화를 막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오십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근육이 굳어가거든요. 지금은 아프지 않아서 괜찮지만 이게 굳어가면 어느 순간에는 아파서 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게 되면 더 아픔이 이게 커지고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이제 빠지겠죠. 운동을 못하니까. 그러면 근육이 빠지면 뼈는 더 약해져요. 그러면 아주 사소한 사고, 집에서 잠깐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거나 했는데 큰 수술을 받았는데 몸이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힘든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앞의 것만 보면 음식이지만 더 멀리를 보면은 근육과 뼈와 피와 살을 생각하면 반드시 숨을 헐떡이 쉬어야 돼요. 숨을 많이 쉬셔야 돼요. 그래서 계단을 계속 오르고 걷고 몸을 움직여서 뼈와 근육을 늘려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운동들을 네. 이게 뭐 정상인들이야 뭐 정말 뭐 자기가 한계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 암 환자분들은 뭐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의 네. 운동이 적정하다고 맞아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 이렇게 딱 막 명문화된 대로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움직이기 힘들고 이런 경우에 제 책에 보면 이 책을 제가 다 직접 찍었어요. 네, 놀랐습니다. 네, 70장 정도고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스트레칭법하고 누워서 하는 거랑 여러 가지를 찍어놨는데 또 밝은 표정으로 가능하면 찍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스트레칭, 폼롤러도 결국 스트레칭이고요. 몸을 아주 근막부터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로 스트레칭 동작이 많이 나오고 뒤에 가면 이제 아령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아주 쉽고 간단한 근력 운동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동하기 사실 굉장히 힘들고 막 헬스장 가서 막 이렇게 역기 들고 하시는 분들처럼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럼 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스트레칭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몸을 늘려주면서 저희가 림프가 온 몸에 있잖아요. 이 림프를 사실 림프 마사지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목 뒤에서부터 쇄골, 이렇게 옆구리, 저희 여기 팬티 뒷라인, 사타구니, 뭐 종아리 이렇게 중요 부분에 이렇게 림프가 있어요. 근데 이 림프들을 전혀 터치 안 하고 자극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거 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 이 림프가 안에서 밀려요. 림프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순간 림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동작 하나에도 온 이쪽에 있는 림프와 근육과 피와 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나는 1시간 걷기도 사실 힘들어 이러실 수 있지만 천천히라도 조금씩 그 걷는 걸음이 결국에는 안에서는 엄청난 움직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로 사실 돈 수입 이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사진도 제가 뭐 찍고 뭐 이렇게 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요. 이렇게 한 동작씩이라도 여기에 있는 동작들을 그대로 매일매일 몸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안에 있는 림프와 많은 그 혈관과 근육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곳에 가서 운동하지 않는 것에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여기 제목처럼 매일매일 해주시면 돼요. 뭐 그럼 가장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뭐 운동 동작 하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운동 동작 편하게 할 수 있는. 네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쓴 제일 처음에 나온 동작이 제가 제 책에는 이거를 왜 해야 되나요를 저는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썼고 제 필라테스 선생님한테도 이 책을 보여드리면서
하면서 감수도 받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는 보통 앞이나 아래를 보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목 근육이 많이 굳어 있지요. 굳은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반복해서 하면 목 주위 림프를 자극해 온몸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오래 앉아있는 사람, 핸드폰, 컴퓨터를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따라하면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딱지를 끼시고요. 네. 요게 이렇게 턱에 받치시고요. 옆에서 보면 이걸 쭉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어깨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깨를 내린다고 의식을 하시고 어깨는 내리되 좋아. 이렇게 메타인지를 이용하셔야 네. 돼요. 이렇게 목을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어깨 내리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면서 미국에서 나온 그 스트레칭 책도 보고 관련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동작들을 활용한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유튜브도 보시면 운동 동작의 기본이 다 이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 동작도요. 활용을 하신다면 자 여기 이제 쇄골을 이렇게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끌어내리시고 아까처럼 턱을 드셔서 턱을 좌우로 움직이셔서 턱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목을 뒤로 많이 좀 젖히셔가지고요. 이 턱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네 요렇게 요게 이제 활용 동작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내가 꺾어서 넘기고 네. 이렇게 목을 돌리고 이런 거지만 지금은 넘겨서 좌우로 네. 이 책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따라해봤는데 되게 시원하긴 하네요. 네, 진짜 효과 바로. 그쵸? 저도 뭐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어, 목 근육이 이제 뭉쳐 있는데 네네네. 아 이게 확실히 좀 시원하긴 하네요. 예. 그리고 어깨 아까 여기 뭉쳐 있다고 하시면 네. 아령을 드시면 더 좋고 제일 작은 네. 거 요거를 요렇게 하시면 좌우로 좋아요. 이렇게? 네네 좌우로. 이거는 빨리빨리 이렇게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근육이 뼈를 이게 잡고 있는 게 고정돼 있는 거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밴드가 있으면 밴드를 허리에 두르시고 밴드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더 좋아요. 그 이제 작가님 책을 보니까 이제 조격하고 반신욕도 좀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왜 좋을까요, 암환자들한테? 그 제가 아까 계단 걷기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는 계단 오르기에 아주 막 불이 붙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할수록 너무 이렇게 몸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막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쵸, 힘들죠. 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럼 반신욕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때 이제 반신욕을 하는데 제가 그 요양병원에 있을 때도 조격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럼 조격기가 있고 보라색 소금이 있어요. 그럼 보라색 소금도 넣고 그리고 집에는 이제 제가 조격기를 샀는데 거기에 같이 쑥 이런 티백이 따라온 거예요. 그 쑥 티백도 집에서는 넣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발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노폐물 같은 게 이렇게 다 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계단 걷기 하고 와서 반신욕 그때 이렇게 들어가서 거품 하는 것도 이제 사고 천연 하는 데서 사가지고 막 거품놀이도 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일단 몸이 이완이 되면서 노폐물이 이렇게 쫙 빠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다리가 엄청 아팠다 그랬잖아요. 계단 걷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 20분 하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몸이 완전 가벼워진 거예요. 가뿐하고 가볍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이거 반신욕, 조격은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다. 네. 그 일본하고 스웨덴 이런 데 목욕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사우나 그런 것들이 다 피로 회복이나 어떤 이렇게 심장 이런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그 좋은 점들 사실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제가 탄산 온천도 좀 다녔는데 탄산 온천에 가면 탄산 온천의 효능 이게 있어요. 네. 탄산이 좋다 하기 전에 일단 입욕이 왜 좋은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가보면 정말 입욕의 효능이 이 벽 한 면에 다 붙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뜨끈한 물 한 40도, 42도 정도의 물에 들어가서 몸을 반만 담그고 나오시는 게 정말 피로 회복과 이 몸 순환 전체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아니 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암 2기? 저는 1기 암을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1.5기, 1기, 2기 의미가 너무 없는 게 저랑 같은 기수셨던 분이 전이가 오셔가지고 네 지금 좀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2기, 3기 받으셨지만 제가 아는 그 홍천에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거기 네. 암 환자분들이 자주 가는 힐링 센터가 있어요. 안도현 목사님께서 폐암 말기 진단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 홍천으로 들어가셔서 지으신 마을이에요. 집 하나 짓고 2개 했는데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물도 지하수 직접 뚫어서 와. 미네랄수를 이렇게 평생 드셨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암 진단을 받으시고 20년 넘게 사신 거죠. 그 목사님도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20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드린 그 책 저자분도 폐암 말기 의사분이셨는데 폐암 말기 진단 받는데 지금 80세가 넘으셨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은 1.5기셨는데 지금 전이가 와서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이게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관리가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아까 저의 암 진단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암은 현대의학이 잡아낼 수 있는 크기는 0.5cm 이상 돼야 5mm죠. 그러니까 그 이상 돼야 이거를 현대의학이 암이라고 잡아낼 수 있지 그보다 작은 거는 잡아낼 수 없다. 그래서 정상인 몸에도 사실은 무수한 암세포가 사실은 퍼져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로 나오는 1기냐 2기냐 3기냐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고 암이 정말 빌런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암 환자분들 뭐 인터뷰 같은 거 가끔 해보고 책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나는 이제 암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되게 뭐 죽음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되게 심한 병이니까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암이 내 인생 선물이었다 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뭐 암이라는 게 정말 나을 수만 있다는 그 보장만 있다면은 한 번쯤은 알아볼 만한 병이다 라고 하시는데 뭐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암이라는 병을 어떠세요? 저도 아까 깜짝 놀라게 했지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암에 안 걸렸다면 조앤 롤링이 그런 말 했잖아요. 저 조앤 롤링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막 육성이 듣고 싶으면 운전하다가도요 잠깐 신호 걸리면 유튜브 켜가지고 육성을 들어요. 조앤 롤링 그 하버드대 졸업하는 그 명문대생들한테 실패하라 그러잖아요. 더 실패하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잠깐 암에 걸려서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뭐 7, 80에 죽을 수 있었겠죠. 저는 암에 걸려서 이 인생을 완전히 뜯어 고쳤기 때문에 저는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실패를 나중에 할 수 있는 걸 미연에 맡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 생존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배울 수 있었어요. 언제 제가 이렇게 운동, 음식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책까지 내가면서 막 알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고, 그리고 저는 남포교회를 다니는데 잠실에 저희 교회에 연말마다 독후 감상문 대회가 있었어요. 되게 크게 하고 상금도 많이 주는데 문화상품권으로 주긴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번도 도전은 안 하면서 하고 싶은데 하고서 항상 그냥 이렇게 밀쳐냈었어요. 근데 딱 암에 걸리니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도전해가지고 독후 감상문 이제 그 성경 관련된 걸 읽고 제가 썼어요. 대상을 받은 거예요. 와 대단하다. 처음으로 했는데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몇십만 원 되는 문화상품권을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그때 막 집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그럼 한번 또 해볼까? 저희 애가 제가 이거를 그때 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애가 애들은 다 따라하잖아요. 옆에서 자기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초등부 책 뭐 이걸로 초등부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상을 받은 거예요. 조수연인데요. 남포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쓴 독후 감상문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애가 은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 하니까 애가 좀 그랬나 봐요. 근데 저희 애는 중1이 돼서 중등부를 한 거예요. 중등부 또 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애가 자신감이 막 뿜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아니 엄마는 작가고 또 너무 작가가 막 이러면서 안 한다고 했더니 애가 실망한 거예요. 자기 거 보러 가자면서 엄마 여기 어른 거 있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보람이 보이더라고요. 아, 엄마가 상 받은 게 자랑스러웠구나. 그래서 저는 또 될 줄 모르고 또 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은상도 와. 받아가지고 작년에 네. 네, 전도사님이 금상 받으시고 네. 제가 이제 은상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도가요.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동부지법에서 복직해서 네. 완전 다르게 살고 싶었다고. 그래서 저희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독서 동호회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없었어요. 근데 딱 복직해서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판사님들도 많으신데 일반직이 그 내가 뭐 책을 얼마나 읽었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러면 딱 접었을 텐데 이제 복직해서는 그냥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책 읽는 사람들 모임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기획 그 제안서를 2페이지를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목적, 취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단톡방에 오기 때문에 실명이 아니고 다 가명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극아이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가 보냈는데 53명이 가입을 하신 거예요. 저희 네. 동부법원에서. 와. 그리고 법원장님, 판사님들도 뭐 수석부장님부터 뭐 법원 경비대, 네. 속기사님, 저희 행정직 계장님들 엄청 많이 가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핸드폰에 있는데요. 단톡방 인증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법보좌관님들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12번 이렇게 책 읽은 거를 한 달에 찍어 올리시면 제가 카운팅을 해가지고 커피 쿠폰을 드리거든요. 야. 그럼 또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 근데 임명인도 어떻게 알아요? 네? 누가 누군지? 모르죠. 네. 몰라,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저만 제가 오유경인 걸 민트퍼피가 오유경이란 것만 알지. 그러니까 서로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네. 편하게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 법원 동호회는 저희 법원은 한 4, 5년마다 다 다른 법원을 옮기거든요. 중앙지법, 가정지법, 뭐 이런 뭐 행정법원 이렇게 옮겨요. 아, 가정지법이 아니고 가정법원입니다. 네, 이렇게 옮기는데 옮기면 자동으로 탈퇴가 돼요. 동호회에서는. 왜냐면 원천징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네. 자동 탈퇴가 되는데 이건 단톡방이기 때문에요. 지금 회생법원에 가신 판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중앙법원에 가신 판사님도 들어와 계세요. 안산지원 가신 과장님도 들어와 계신데 그러니까 다른 법원을 가더라도 계속 인증을 하고 회비는 그냥 카카오페이로 내시는 거예요. 1년치. 네, 1년치 내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을 퇴직하지 않는 한 이 동호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작가님만 누가 누군지 아는군요. 그러니까. 그쵸. 아, 딴 사람은 전혀 모르고. 몰라요. 네, 루비, 뭐 네. 지성파파, 뭐. 네. 아 정말 근데 많이 달라지셨네요. 진짜 네, 암이라는 걸 맞아요. 겪고 나서 삶이 달라졌네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냥 뭐 집에만 있으면 사실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뭐 사람이나 뭐 상황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관리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근데 직장생활 하시면 뭐 우리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네, 뭐, 네, 네. 뭐 회식도 해야 되고 점심도 같이 맞아요. 먹어야지 이러면은 나는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먹어야 되는 상황도 오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사실 네. 그 관리를 해나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어떠세요? 저는 네. 암 진단을 받고요. 제가 100살까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걸 쭉 쓰면서 아,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는 절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완전히 다르게 살 거야. 완전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아까 저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 법원 조직도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고 옛날에 저였다면 내가 어떻게 뭐 책을 써 유튜브를 나가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됐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디도 민트퍼피라고 짓고 이게 민트 색깔 강아지 세상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존재. 그리고 제가 그림도 핑크 코끼리 그림이 있어서 막 그거 사오고 막 이랬는데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색깔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이제 딱 복직했을 때 이제 막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밥도 많이 먹고 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꼭 그 디저트도 문화가 그쵸. 많이 바뀌어 네, 있더라고요. 꼭 뭐 휘낭시 하나씩 네, 먹고 그쵸. 케이크 먹고 네. 이런 문화로 바뀌어 있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지만 네. 이렇게 먹는 건 난 안 될 것 같아. 이제 저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 3회 점심시간에 저희 점심 12시부터 1시니까 50분까지 그거를 하거든요. 필라테스를. 그래서 월수금 하고 빨리 와서 샌드위치 뭐 아니면 집에서 싸간 방울토마토 뭐 고구마 계란 이런 걸로 저는 간단히 먹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예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살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먹으러 갈 때 부대찌개 집 가자 이렇게 해도 나는 부대찌개 안 먹는데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서도 뭐 야 이거 맛있는데 좀 더 먹어 막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돼,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딱 이렇게 소식해야 돼. 야 뭐 그래 다 살 안 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또 권하잖아요. 그쵸. 우리 한국 네. 문화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몇 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게 딱 좀 잡혀가지고요. 주변에서도 너는 저기 오리랑 샤브샤브 이런 거 먹으러 갈 거지? 그래서 스스로 옛날에 모든 그런 삶의 습관은 다 버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익숙한 것들이 나를 망쳤기 때문에 그런 익숙한 모든 습관들은 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복직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복직해서 뭐 회식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자리만 지켜야지 하고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내 손에 소주잔이 들려있고 내가 삼겹살을 굽고 있더라. 네. 이 얘기하시면서 너 복직하면 정말 조심해 이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식 자리에 가면 네. 지금 보고 계시면 다 아실 텐데 저 차 가지고 가야 돼서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네. 그걸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그쵸. 근데 뭐 거기서 그냥 내가 아프다고 해서는 네, 이게 좀 네. 그런 건가요? 얘기하기가 좀.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 아셨는데. 다 아셨는데 그전에는 그 전에는 굳이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너 옛날에 그렇게 잘 마시더니 아, 뭐야 이렇게 네. 또 드시던 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 차를 가져와가지고 아니면 제가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빠져나갔지.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의 욕구, 남들이 바라는 거, 네. 막 눈치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더 좋아할까.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그 사람 마음에 들고 싶고, 한 명이라도 더 나를 좋아하는 편을 만들고 그쵸. 싶잖아요. 그래서 그 눈치를 보면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딱 걸리고 나서는 물도 한 잔을 다 억지로 막 채워줬으면 지금은 딱 반컵. 난 수술했으니까 반컵만 채워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싫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너 왜 옛날에는 네, 그쵸. 말 잘 듣더니 네.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네. 지금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딱 암에 걸리고 나서는 싫어요. 아니요, 저는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못하겠어요 하면 되게 나고자가 되는 그쵸.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 뭐 항상 잘하라 네. 이런 뭐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네, 문화고 그쵸. 그렇게 성취하면서 네.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요, 저는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이거를 제가 배웠어요. 암 걸리고 나서. 그래서 반잔만 채워줘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럼 저는 그 몇 명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모두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걸 하자고 했을 때 뭐 싫다고 하거나 거절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네. 어쩌지라는 생각 때문에 네. 꼭 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하고 못하죠. 내가 이제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좀 그런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네. 세상의 중심을 바깥에 자꾸 두고 살았던 거예요. 바깥에.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들. 뭐 저를 얘기를 들자면 되게 도장 깨기를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자기계발서들 많이 얘기하시지만 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좋은 뭐 남편감을 만나서 결혼해야 돼.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고 애 낳으면 잘 키워야 되고 잘 키우면 얘를 또 좋은 직장에 넣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 이게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저 때만 해도 왜 결혼 안 하니? 왜 애 안 낳니? 거기까지 간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주변에 사회적인 그런 그 peer pressure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렇게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돌아보면 내 삶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럼 내 삶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저희는 부여받지 않았어요. 이 교육 제도 자체가 끊임없이 정보를 넣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다 소화시켜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저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는 뭐를 좋아해? 뭐 어떤 게 좋아? 너는 어떤 친구가 좋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심이 바깥이었어요. 내 안이 아니고
이 나이 이제 이제 암 진단 받았을 때가 46이었는데요. 46에 돌아보니까 그때서야 처음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 뭐 못 해본 게 아쉬워? 이게 20살에 제가 제 앞에 앉아있는 약간 상상이 드는 어느 날 걔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그래서 행복해? 너 20살 때는 가진 것도 없고 학생이니까 뭐 직업도 없지. 부모님 주는 용돈으로 살고 있고 그때 너는 가진 것도 없었는데 너 정말 행복했잖아. 너 지금 46에 뭐 다 누리고 가지고 있고 뭐 그래 직업도 저 이제 안정권이고 너 그래서 행복해? 이렇게 묻는데 병에 걸려서 좀 안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다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라고 해야 되나? 이러면서 내가 뭘 못한 게 후회가 되지? 그럼 난 뭘 하고 싶지? 이거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아로 이렇게 채워진 거죠. 그게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질 분야는요 바깥에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좋은데 발휘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또 나의 기쁨이면서 그 사람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려고 하고 사회가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할 때 그걸 다 쳐내야 돼요. 다 쳐내고 저도 저희 애들을 키울 때 너는 너의 인생을 사는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는 항상 너 편이야. 저 이렇게 얘기하지 이걸 해야지 저걸 해. 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어주니까 오히려 스스로 찾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억압 받으면 안 되고 억압해서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이제 암 환자분들이 녹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아, 녹즙.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네네. 뭐 녹즙을 먹어서 암이 나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이 녹즙을 먹는 게 좋을지 네네. 또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을지 뭐 녹즙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그쵸. 녹즙도 저는 이제 제 책에는 스무디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무디는 뭐 케일 같은 거를 쪄서 파인애플 사과랑 같이 믹서에 놓고 이렇게 아주 잘게 갈아서 마시는 거는 스무디예요. 제 책에는 그런 스무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스무디는 제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한 잔씩 나왔어요. 거기 되게 좋은 요양병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식재료들 같은 거 이게 정보를 제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어떤 재료가 어떤 성분이 있어서 뭐에 좋고 근데 정말 야채, 채소가 좋아요. 과일은 지나치게 먹으면 당이 많으니까 색깔별로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 많잖아요. 블루베리, 딸기, 뭐 사과 뭐 여러 가지 당이 높지 않으면서 그런 과일들은 조금씩 드시고요. 채소, 야채는 반드시 드셔야 되는데 그걸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녹즙이기 때문에 녹즙은 사실 이거 한 컵 할 샐러리 뭐 우리가 넣고 샐러리는 좀 잘 안 하긴 하는데요. 뭐 토마토, 케일 여러 가지 넣고 굉장히 많이 넣어야 사실 한 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축적으로 이거를 흡수할 수 있잖아요. 많은 양을. 그래서 저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먹기 전에 찾아보니까 너무 이 생야채를 흡수된 양이 많다고 했잖아요. 다량으로 오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생야채 그리고 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성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고 또 3개월 정도 먹은 다음에 한 달 정도 쉬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휴롬 녹즙기를 쓰기는 하는데 저도 필요할 때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만 저희는 종류별로 다 있어요. 막 사이즈별로 또 다 있고 막 한데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먹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니까 조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뭐 내가 일부러 뭐 의식해서 매일 하루에 한 잔씩 먹는다 이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먹고 싶을 때 만들어서 먹는다. 네네네. 그런 거 있고 그리고 풀무원 녹즙을 저는 시켜 먹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 안 챙겨 먹을 때는 제가 물도 잘 안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런 녹즙 하나라도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먹다 보니까 그게 꿀맛이고 먹으면 이렇게 몸에 쫙 뭔가 좋은 게 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야채, 채소에 채소 같은 말인데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이런 걸 챙겨 먹다 보니까요. 어느 날 그분이 시음용 이런 거 줬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고 막 그분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달을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너무 건강하게 맛있게 먹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제 내 몸이 너무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게 녹즙 배달이 필요 없구나 이렇게 몸이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암은 완치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절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진단받기 전에는 저희 엄마가 제발 큰 병원 좀 가보라고 할 정도로 항상
피곤하다고 말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오히려 진단받고 음식과 운동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나니까요. 저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 매일 아침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100살까지 분명히 살 거예요. 그래서 암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기, 1.5기 제가 아까 사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기에서 제 두 번째 책에 나오는데 연기에서 4기로 2년 만에 진단받으신 분 두 분을 제가 만났어요. 유치원 교사분이고 한 분은 어머님이 유방암이셨던 분인데 그분들은 이제 연기라고 생각하고 약을 안 드셨어요. 타목시펜, 저도 타목시펜 5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경구용 항암제거든요. 그런 걸 안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병원에서 먹어야 된다고 병원에서 계획한 치료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도 보면 연기지만 그게 다른 유방암이었는데요. 폐에서 발견되면 이게 4기예요. 그러니까 기수가 의미가 없죠.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나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요. 정말 하루에 별거 아니더라도요. 매일매일 움직이셔야 돼요. 걸으시던가 계단을 가시던가 조금씩 뛰시던가 스트레칭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매일매일 내가 죽기 전까지 꼭 한다. 스트레칭 10분이라도 하시고요. 음식을 그렇게 소식하면서 좋은 거 이렇게 효소 뭐 이런 거 우리 유산균 이런 거 꼭 드시면서 잘 챙기시면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제가 아까 그 사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은 날에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그 링거 바늘 꽂는데 정말 그날은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맘마 프린트 했는데 기수가 되게 높게 나오고 그 항암을 많이 받게 돼가지고 그때 너무 이게 충격이어서 진짜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 언니 때문에. 근데 그때는 찔러도요. 이게 혈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니까 이 말초신경이 다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 스트레스가 얼마나 이 몸을 강하게 지배하는지 저는 정말 4년 동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그거를 받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일으키는 상황은 항상 널려 있죠. 많죠. 저도 지금 신청과에 있지만 민원인들 전화가 오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받을지 말지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더라도 제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제 마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도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서 충분히 우리는 10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일매일 암과 멀어지는 힐링푸드 근력운동의 저자 오일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